자, 그러면 이제 요번에 이제 볼게 이제 유목국가 전개 과정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 유목국가하고 이제 정복왕조와 관련된 내용을 볼 텐데요. 유목국가 관련돼 가지고 예전에 유목국가 그 흥기 순서들 등장 순서들을 물어본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소고도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소고등들이. 그래서 요게 가끔마다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파악을 정확히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그 서브노트에 있긴 있는데 이 서브노트가 좀 약간 내용이 좀 부실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훅로만 좀 설명하고 선비족이나 뭐 유연 돌굴족 그다음 위구도는 심화 규제 내용을 보고 이제 정리할게요. 자, 일단은 이제 그 서브노트 전 보기 전에 심화 자료부터 이제 보고 하죠. 자, 제가 이제 그 당시 중국 왕조의 변천 과정에 따라서 어, 유목국가들의 이제 그 출현 시기를 이제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일단은 기록상에 볼 때는 최초의 유목민족은 건융주의라고 볼 수 있죠. 건융. 그래서 이 건융은 이제 서주에서 동주로 연결되는 민족이죠. 그래서 그 친일 때문에 서주에서 동주로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이 전국 시대부터 해서 이제 뭐냐면 그 한나 말기 때까지 그 위나나 초기까지 이제 뭐냐면 활동했던 민족이 홍노족이죠. 홍노족. 그 위진 남북조 시대 때 이제 선비족이 패권을 장악하다가 요때 이제 선비족이 이때 그 강남 그 말년에서 이남원 내오면서 유연족들이 이제 있었고요. 그래서 선비하고 유연이 이제 대립을 했는데 유연은 그 좀 운이 안 좋았어요. 왜냐면 이제 선비족 자체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유목민족들 속성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유연이 크기 전에 좀 억눌려됐다 갖고 몇 번에 거쳐 갖고 토벌돼요.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유연이 크지는 못했어. 자, 하여튼 선비족이 그 부기가 있을 때 유연족도 같이 있었다.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다음 수당 때부터 이제 해가지고 어미님은 여기 위진 남북조 이제 되죠. 여기까지 해서 등장했던 민족이 돌골이에요. 돌골. 돌골. 그래서 돌골이 있고 돌골은 이제 당태종 때 진압이 됐지만 곧바로 이제 그 추청 모을 때 다시 일어나서 제2 돌골이 형성되죠. 그래서 이 돌골도 위구도에게 뭐냐면 쫓겨나죠. 예. 그래서 이 위구에 있다가 위구도는 키르키즈에게 쫓겨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돌골 위구도 키르키즈 이런 사람들은 대개 보면 투르크 계통이에요. 범투르크죠. 투르크. 자, 이런 계열들이 있었고 자, 이런 계열들은 나중에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중앙아시아를 투르키스탄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투르크의 땅이라고 하고 뭐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중앙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 뭐 스탄자 붙는 거 있죠.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뭐 이런 나라들은 다 투르크족들이 만든 거예요. 터키도 그렇고요. 예. 그리고 2, 3세기에서는 이제 오스만 투르크, 셀주크 투르크 이런 것들이 다 투르크족이죠. 자, 그러다가 이제 그 5대 19 때부터 이제 등장했던 나라가 거란이죠. 거란이 여진한테 먹고요. 그 다음에 탕구트족도 있었죠. 그때 당시. 그래서 만주 여진족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거란부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유목 국가라고 부르지 않고 이때부터는 정복 국가라고 해요. 자, 그러면 순서를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예요. 자, 홍노족이 BC 3세기에서 AD 2세기 때까지 몽골평을 장악했고 그다음 선비족이 2세기에서 5세기까지 그다음 유연족이 5세기 돌골이 6세기에서 8세기까지 그다음 위구르 8세기 9세기 엄미네와는 5세기까지 돌골족이 등장했다 보시면 돼요. 5세기에서 8세기 정도 시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순서 요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야. 요 순서가. 자, 유목민족들은 주로 생활이 어떻게 하냐.
이거는 이제 고정된 거주지나 축사에 갖지 않고요. 성원 대다수의 강력적으로 계절적인 이동에 따라서 가축을 사용해요. 요때 가축은 이제 주로 뭐냐, 뭐 말이나 양 이런 것들 이제 사용하죠. 그래서 이들은 한 곳에 고정돼 있지 않고 계속 계절적으로 유목 이동에 따라서 뭐냐면 이동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들은 자급자족체계를 쓰면 이동적 목축생을 하고 있다. 아, 그런데 이제 이들은 이제 주로 먹는 게 좀 고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비타민이나 탄수화물 이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쌀이라든지 뭐 비타민 특히 차 같은 걸 구하기 위해서 당연히 어디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정주 농경지대에 의존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정주 농경지대 입장에서 볼 때는 꼭 이들이 필요한 거 아니거든요. 왜냐면 말고기나 뭐 양고기 안 먹어도 되죠. 말은 좀 약간 필요하지만 굳이 그거 없어도 군사적으로 좀 약간 약할 뿐이지. 어, 그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유목민 입장을 때 농경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뭐 쌀, 비단, 그다음에 생활 필수품, 그다음에 차,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공예품들 이런 것들은 얘네들이 필요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정주 농경민하고 뭐냐면 시장을 터서 그 교류를 하면 되는데 얘네들 잘 안 해주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침입을 해요. 예. 그래서 대개본 유목민족들이 정주 농경민들을 침입했던 역사가 또 세계의 주요 한 부분이죠. 예.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유목민들이 사용했던 어, 살았던 지역은 요 지역이에요. 푸른색 지역인데 동서로 쭉 걸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유목민들의 대립과 정주민의 대립을 중국이나 이렇게 몽골 평원에 있었던 유목민들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곳곳에 있었어요. 예. 이렇게 그래서 중동에서 내려오고 뭐 계속 하면서 정주민들과 갈등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평원을 바탕으로 해갖고 스틱 평원을 바탕으로 해서 활동했던 민족들이 유목민족이었다.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유목사의 정주사의 관계를 보면 약탈했다. 직접적으로 송시한 물자 획득이지만 대개 보면 이제 이례적 단기적이죠. 예. 그래도 있고 또 아니면 정복을 하죠. 예. 그래서 막대한 물자를 지속적으로 이제 보급받기 위해서 정복을 활동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처음에 약탈했지만 나중에 정복으로 바뀌게 돼요. 이건 이제 좀 설명하면서 얘기를 할게요. 그럼 여기에서 유목국가하고 정보광조가 있는데 이 개념 설명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일단 유목국가로 분류되는 것은 흑로, 선비족, 유연, 돌굴, 위구노족 여기까지고요. 정보광조는 요, 금, 원, 청으로 이렇게 분류돼요. 통상적으로요. 그 다음에 유목사회 발전 유형과 시대구분인데 요건 그냥 읽어보세요. 이거 볼 중요한 건 아니니까. 사회 구조도 이제 보면 요거는 좀 약간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자, 유목국가의 그 사회 구조는 부족 연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 유목 경제에 영위하는 부족들이 연합을 바탕으로 구성된 하나의 통일적인 정치적 결합체로서 되게 부족들이 결합을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자, 일단은 그 안에서도 핵심 집단이 있고 그 다음에 연맹 집단, 종속 집단, 부용 집단 이렇게 4개 부류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자, 핵심 집단은 군주 시족하고 인척 시족이야.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해서 왕족을 배출한 그 선우 집안과 선우의 부인을 그 배출한 집단 있죠. 이 두 개도 연결돼. 왕족과 왕비족으로 연결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군주 시족 같은 건 제국을 건설 주도하고 군주를 독점적으로 배출하고요. 그리고 인척 시족, 그러니까 왕비 시족 같은 경우에는 그 군주 시족과 외원적 결합을 통해서 군주 배후주를 이제 배출하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집단이 핵심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외에 연맹 집단인데 대개 이제 제국 건설 초기에 지배 집단과 연합해서 문화적 혈연적으로 일체감이 형성된 집단들이야. 그러니까 뭐 같은 언어, 문화,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역사를 공유한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종속 집단은 정복 그러니까 부족 간의 싸움에서 여러 유목민족들을 이제 지배를 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그 당시 강제로 들어온 집단들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일체감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유목제국이 붕괴될 때 먼저 이탈할 세력들이 이 종속 집단들이에요. 그다음에 부용 집단들은 정주 지역에 가서 약탈 전쟁으로 강제로 삼인된 농경민들, 수공업자들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농사를 짓고 수공업품을 만들려면 이 농경민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강제로 데리고 와서 이 마을을 일으게 한 다음에 그렇게 살았던 집단들이 부용 집단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용 집단을 노예로 보는 학자도 있는데 노예처럼 사고파는 대상이 아니에요. 이들은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뭐냐 예민정도, 예속민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한 개 그 부족을 이룰 때 보통 우리가 돌골, 위그로 이게 뭐냐면 민족을 칭할 때 그 안에 핵심 집단, 연맹 집단, 종속 집단, 부용 집단 이렇게 4개 부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자기가 돌골족이라고 만약에 돌골족이라고 할 때 돌골족이라 생각하는 집단들은 뭐 핵심 집단과 연맹 집단 안에 이렇게 이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 자기는 돌골족이라고 하지만 겉으로 보기엔 돌골족 생각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런 건 종속 집단에 속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족 연합체 구조도 구성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배체제에 보면 3부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이건 홍로부터 뭐 돌골, 오국, 위고의 공통점인데 군주가 통과하는 그 중부가 있고요. 그의 제자 및 자자 및 일족에 관련 자보, 우보 이렇게 있고 부족 연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군주가 총괄하는 그 중부를 뭐 그때그때 호칭은 다르지만 되게 그 군주도 그 당시 선언하고 있죠. 뭐 그다음에 어떨 때는 칸 이렇게 이제 부르잖아요. 예. 그래서 뭐 간이라고 이제 한자 쓰죠. 이 지역은 중부가 그다음에 보통 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영왕, 우영왕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은 자부와 우부를 이제 통치하는 그런 구조고요. 그날 군주 계승 방식을 좀 보면 기본적 군주가 나오면 그 다음에 서열에 위치한 사람이 승계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서열에 위치한 사람이 능력 있고 나이가 많고 경력이 많으면 그대로 계승이 돼요. 근데 능력도 별로 없고 그다음 나이도 어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분이 나는 거야. 실력에 따라서 이제 그 칼의 질을 차지한다고 했지만 말이 좋아도 실력이지 그건 무력투쟁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유목국가가 분열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군주 계승하는 과정에서 내분이 일어날 경우에 분열이 돼요. 이거 또 분열이 또 쉽게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내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새로 즉위한 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 부족을 다른 데로 그냥 끌어가서 이동을 하면 돼. 그래서 정주국까지는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에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부족을 끌고 와서 다른 데 이동해서 다른 부족이나 다른 국가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밑에 그 정주국가에 항복을 해버리면 돼요. 예.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크게 이제 뭐냐면 유목국가를 분열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군주 계승 방식이 분열 원인 중에 하나였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에 들어가서요. 먼저 패권을 장악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죠? 홍로죠, 홍로. 예. 홍로를 이제 하기 전에 홍로 전보다 더 위에 있었던 나라가 있었어요. 제가 이걸 까먹었는데 잠깐만요. 홍로 전에 스키타이라는 민족이 있어요. 자, 스키타이 민족을 관련돼 갖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는 스키타이가 없어가지고 일단 심화 교재를 좀 얘기하죠.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그 밑에 쭉 보시면 356페이지 펴보세요. 356페이지. 자, 스키타이 보죠. 스키타이는 이단 계통의 민족이에요. 이단 계통의 민족, 유목민족인데요. 그들이 활동했던 시기는 거의 이제 BC 1000년에서 800년 요런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활동했던 민족인데 이들은 이제 초원길에서 주로 활동했다. 초원길은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동서 교통로 중에 하나죠. 그리고 최초로
뭐냐 개척한 길이에요. 그리고 세 길 중에 제일 빨라요. 총길이. 그래서 초원길을 통해 중계무역에 종사를 했고 이 문화적인 특징을 보면 동물의장의 특징을 한 청동기 문화가 발달됐다. 그래서 이것이 인도나 주변 유목민족들에게 영향을 줬고 홍해도 영향을 줬고 우리 민족에도 이런 스키타의 청동기 문화가 영향을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일본학자들은 기마민족설을 주장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한국 근현대사 할 때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요 스키타이 민족이 있었고요. 이 스키타이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중국하고는 별 관련이 없고 저기 이제 그 페르시아 있죠. 이 페르시아하고 관련돼 있어요. 요거는요. 그래서 페르시아하고 스키타이가 자주 충돌돼 있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아를 세웠던 그 건국의 아버지가 키로스 2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키로스 2세. 키로스 2세가 누구한테 죽었냐면 이 스키타이를 공격하다가 스키타이 여왕한테 잡혀서 죽였어요. 그만큼 이 스키타이는 상당히 유목제국으로서 상당히 강성했던 민족이에요. 이 민족이. 자, 그래서 요 스키타이 민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루족을 볼게요. 홍루족. 자, 홍루족은 BC 3세기에서 AD 2세기, 그러니까 이제 전국 시대부터 그 후한 때까지 이제 뭐냐면 중국을 장악을 하고 있었고, 일부 이제 세력들은 남홍로 세력들은 그 당시 56국 시대까지 존재를 하고 있었죠. 자, 주로 한나라와 대치를 하고 있었고요. 정치적으로 보면 진시황의 공격으로 인해 정치적 위기로 선우의 권력의 정종, 그러니까 위기로 선우가 이제 뭐냐면 위기를 처했을 때 이때 이제 강력한 선우가 등장했죠. 이걸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때 등장했던 선우가 무뚝서운한 사람이야. 이 무뚝서운. 그 무뚝서운 때 최정성기였고 그 한나라 고조를 평성에서 대표한 걸로 유명하죠. 이 사람이. 활동을 보면 몽골공을 일대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일부를 장악했고 스키타인 문화에 영향을 받았고 대월주를 공격했고요. 그 다음에 한 고조군을 격파했고 중앙아시아 무역을 담당했다. 그래서 이 홍로 민족들은 자신들 흉노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그 당시에 이제 중국 민족들이 흥손, 노비노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자, 이 홍로 민족들은 다민족 국가가 구성됐다고 해요. 그래서 정확히 어떤 민족인지는 잘 몰라요. 홍로가. 예. 그렇지만 한 개의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 집단으로 구성됐고 그 안에는 핵심 집단도 있고 연맹 집단도 있고 부용 집단도 있겠죠. 자, 그러면 중국과의 관계를 또 설명하면 자, 전기 때 위천과 각겨봉의 공격을 일시에 세트했다가 그리고 한이 오요수 지역으로 이제 차지하죠. 그래서 망남 지역에서 막북 지역으로 이동하게 돼요. 자, 후기 때는 강경책을 포기하고 우호관계 수립을 동시했다. 그러니까 종전에 한무제처럼 이렇게 진압을 하는 것보다는 우호관계를 통해서 뭐냐면 서로 간 관계를 화평을 유지하려고 했죠. 근데 이제 전환 말기 때 홍로에서 이제 분열이 일어나. 그래서 5명의 선호가 대립되면서 홍로가 동홍로, 서홍로 이렇게 두 개로 분열되고 그 당시 그 원제 때인데요. 원제 때 동홍로를 지원하죠. 그래서 그 유명한 무슨 이다가 나타나죠. 왕소곤이다가 이게 이제 이때 나타나요. 그래서 아마 이게 최초의 하봉공주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왕망 때 이민족이 처우 강동으로 불만을 느끼는 홍로가 이제 뭐냐면 중국을 다시 공격해서 깨지고 그때 이제 후한 때 반초가 서역 정도를 하죠. 그래서 이따가 후한 말기 때 들어가면 또 내부 분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남북 분열이 일어나죠. 그래서 남홍로는 밑으로 내려서 하나가 되고요. 이 남홍로가 556국 때 한을 세우고 그 영가의 날을 익히죠. 예. 그다음 북홍로는 유럽의 홍족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요. 물론 이게 학자에 따라서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이제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뭐 오한이라는 민족이 있는데 오한은 북홍로 공격 후에 후한으로부터 왕의 칭호를 받고요. 위진남북주에 들어가면 하나 정치가 흡수 동화된 민족이고요. 자, 선비족들은 잡다한 부족 구성돼요. 이걸 2세기 때 단섭계란 인물이 등장해서
잠시 통일했고 일부가 장성이 나고 내려왔죠. 그래서 5개 부족 정도가 내려왔어. 그 중에 이제 그 탁발부가 북위를 건국하죠. 그래서 556국을 통일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556국을 통일한 북위가 있을 때 그때 그 선비주 남하 뒤에 그 몽골 지역을 차지했던 그 부족이 유연이라는 부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연 부족은 엄격한 반영 생활을 했고 그다음에 영이죠. 영. 그다음에 그 북이와 고차와 대립했다. 특히 북이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북이 자체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얘네들 입장할 때는 유연이 크게 그걸 막으려고 했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뭐냐면 원정을 가요. 그래서 원정을 가서 그들을 뭐냐면 부족들을 해산시키고 약탈해갖고 왔고 주기 원정을 했기 때문에 유연이 크게 성장을 하지 못해요. 북이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북주나 북제, 그다음 수당 때에 등장했던 민족이 돌골이에요. 이들은 5세기 정도에서 8세기까지 이렇게 등장했던 민족인데 특히 당나라와 대립을 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당나라 초창기 때 돌돌과 서돌골이 분리가 돼요. 그래갖고 이걸 이제 누가 진압을 하죠? 예. 우리가 알다시피 당태종이 진압을 하잖아요. 그리고 청칸이라는 칭호를 받죠. 그러다가 당나라 현종 때 지나고 축정무 때 당나라 현종이 아니라 측정무 때 측정무 때 다시 들고 일어나죠. 그래서 제2 돌골 제국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때 잠깐 뭐냐면 간성균 들었고 이때 이제 돌골 고유의 문자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게 오후콩강의 돌골 문자로 발견했는데 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뭐냐면 위구르에게 멸망을 하죠. 이렇게 돌골 있고요. 자 돌골은 이게 음차에서 그런 건데 투르크죠. 투르크. 이 투르크 계통은 돌골 외에도 그러니까 돌골이 투르크고 투르크 외에도 이제 그 돌골 외에도 우리가 보는 중국의 돌골 외에도 위구르나 키르키주도 투르크 계통이야. 이 사람들도. 자 그러면 위구르를 좀 보죠. 아이고. 자 위구르는 8, 9세기 때 강성했던 민족이고 해골이라고 또 부르죠. 한자 적으면. 당과 밀접한 관계인데 안사해난 때 진압할 때 큰 공헌을 했던 민족이 위구르 민족이야. 그리고 남아교를 당나라에 전달해줬다. 그리고 9세기 때 키르기스 지역에 밀려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갔고요. 이때 중앙아시아를 이제 투르크화가 되고 요 지역을 투르키스탄이라고 하죠. 투르크인의 땅. 예. 그리고 요 그 몽골 평원은 이제 누가 들어오게 되냐면 북만주 일대에 있었던 구족 달달이라는 민족이 쳐들어와요. 이 구족 달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몽골족이죠. 그래서 이 몽골족은 원래부터 몽골평원에 있었던 민족은 아니에요. 북만주 지역의 수렵 민족이었다가 그때 몽족이라고 했던 민족인데 그 구죽달달이라는 그 민족 대이동 속에 그 몽골평원에 들어와서 거기에 정착을 했던 민족이에요. 자, 이단은 이제 또 특징이 뭐냐면 위구르족이 다시 들어와서 유목 도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상당히 특징인데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그 유목민족들은 정주 생활 안 하죠. 근데 이들은 정주 생활을 해요. 그래갖고 유목 생활과 함께 도시 문화도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이야. 그래서 농경민족과 농경민의 기술자 집단을 유목지대로 강제 유지시켜 침략 형성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유목 도시 문화가 후에 정보광주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정보광주도 정주 생활을 하고 도시 생활을 같이 하죠. 나중에 정복 국가가 되면서 예, 그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래서 위구르 민족은 그 당시 그 얘네들 문화적 공헌이 되게 많은데 그 어떤 그 유목 국가에서 유목 국가지만
정복국가로 넘어가는 가독의 역할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위구르 문자도 만들죠. 소구도인들의 영향을 받았고 위구르 문자도 만드는데, 이 위구르 문자가 후에 이제 어디에도 영향을 주냐면 그 몽골 계통의 몽골 문자나 만주 문자에도 영향을 줘요. 예. 요 몽골 문자는 파스포 문자가 아니고 제17세기 때 만들어진 몽골 문자예요. 자, 하여튼 그래서 문화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소고도이는 여기 집어넣지 않았네. 잠깐만요. 자, 여기 심화교재 제가 실어놓으려고 하다가 이게 잠깐 까먹었더니 실어놓진 않았는데, 예전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소고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소고도인을 좀 설명해 볼게요. 소고도인들은 5세기에서 9세기 때 활동했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들도 위구르 계통과 함께 그 이란 계통인데, 보통 호상, 그 다음에 서호, 상호, 소특이라고 해서 중국에서는 그렇게 호칭을 하죠. 여기에 칭호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은 상당히 뭐냐면 상업에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상업에. 요번에 좀 시험 문제 소고도인들이 보낸 그 편지 내용이 있죠. 그래서 상업활동에 종사했고, 이거 독자적인 문자를 사용했다. 그래서 이 소고도 문자가 후에 위구르 문자라든지 그 다음에 몽골 문자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들의 종교는 이단 계통이 그렇지만 조로아스터교와 마니교의 영향 신봉을 해요. 예,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그래서 요 영향을 받아서 위구르도 조로아스터교 마니교를 많이 신봉하죠. 특히 마니교를. 그래서 이 소고도 문화는 위구르 민족들에 영향을 미쳤고, 후에 위구르 민족이 동화돼요. 그래서 지금은 없는 민족이에요. 참고 위구르는 지금 신강 자치구 쪽에 있는 민족들이 위구르죠. 그 계통이.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소고도인 관련된 내용을 한번 봤고요. 자, 그러면 서브노트 이제 이렇게 내용은 관련된 내용은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고요. 예, 위구르 국교는 많이 교였다. 자, 정보 강조 들어가기 전에 예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기출 문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303페이지 펴보세요. 303페이지. 자, 다음 보기에서 아시아 내륙 지방에서 생활했던 유목민족이다. 그 활동 시기가 순서대로 올바른 것은 다른 것은, 자, 먼저 BC 8세기 때 활동했던 어떤 민족 있죠? 스키타이 민족 있죠. 스키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등장했던 것이 흑노족이죠. BC 3세기에서 AD 2세기 때 등장했던 민족이죠. 그 다음에 이제 AD 2세기 때 등장한 선비족이죠. 그 다음에 AD 5세기 때 등장한 유연족이 있어요. 그래서 니은, 그 다음에 기을, 그 다음에 니을, 디귿. 그래서 답이 4번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줄진 이들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그 내용을 좀 보면요. 자, 오아시스 정복민의 생업은 농업이지만 생계를 위해서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다. 이 중에 실크로드의 교육을 통해 막대한 그 부를 모은 사람도 생겨났다. 특히 사마르칸트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이들은 이미 4, 5세기 때 무역부터 중앙아시아 육상 교통로 각지에 거주지를 만들고 동서 무역에 주도했다. 구당수에서 이들은 아들이 낳으면 입안에 꿀을 이제 넣어서 주고 손바닥에 풀을 지어 주어서 커서 입은 늘 달콤한 맛을 말을 하고 손은 접착제처럼 돈이 달라붙기를 기원했다. 남자는 20살이 되면 멀리 이웃 나라 떠나는데 중국에 오기도 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이제 몽골, 중국, 서아시아 이들까지 이익이 남는 곳에 어디든 달려갔다. 자, 아까쯤에 이제 얘기한 이들은 누굴까요? 이들은 소고도인이에요. 자, 이 소고도인은 중국에서는 서우, 상원하고 불렸죠. 여기에서 상원하고 볼 수 있듯이 오랑캐 호자에다 상자는 상인이라는 뜻이죠. 상인 오랑캐. 그만큼 상업적 능력이 뛰어났던 사람들이고요. 몽골 문자 등에 모델이 됐던 문자를 만들었다. 맞죠? 그래서 소고도인, 위구르, 돌골, 그 다음에 몽골, 만주 문자 이렇게 이제 차례로 영향을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그 잠깐만요. 3번을 보면 이제 투르크계 유목 계통에서 이제 그 관리 또는 사실을 중용됐다. 특히 이제 투르크 계통의 유목 국가들은 돌굴과 위구르 계통의 민족 그 유목 국가에서 이들이 좀 약간 발이 넓고 똑똑하니까 관리나 사신으로 중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리고 자신의 종교 조로아스교 외에도 마니교를 숭배를 했고요. 그리고 위구르 상인들에 뒤들려서 중앙아시아에서 동서유럽 교통을 장악했다. 이건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왜 맞지가 않냐면 그 당시 그들이 활동했던 그 시기는 위구르 상인들보다 더 좀 빨라요. 그래서 5세기에서 6세기, 7세기 요 정도고 위구르 상인들은 8세기에서 9세기 때요. 네, 그 뒤에요. 전후 관계가 바뀌었죠. 그리고 나중에 소우드인들은 위구르인들에게 통합이 되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돼요. 5번. 자, 그래서 이제 소구도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를 했고요. 경기도 합격자 서브 노트를 이제 들어가서요. 자, 여기 정보왕조가 등장하는데 정보왕조 등장하기 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침투왕조하고 정보왕조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걸 좀 개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침투왕조는 비트포기라는 이제 그 중앙아시아 사학자가 이제 분류를 했는데 장기간에 거쳐서 서로의 하복 지역에 내려와 거주했다가 반평화적인 방법으로 국가가 건립하는 거. 이 반평화적인 방법은 요거는 이제 반반자라고 보시면 돼요. 반반자. 무적이나 해유를 통해서 국가를 건립했다. 예. 그래갖고 5, 16국 시대 때나 뭐 북이 때 그 왕조들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들 왕조가 건립할 때는 이미 그 건립 초기부터 만리장성 이남에 거주하고 어느 정도 하나된 상태에서 건립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후에 수세대가 지낸 다음에 국가가 멸망하자 중국 문화에 흡수 통합되었다. 자, 근데 이에 반해 정부왕조는 건립 초기부터 그 안에 있었던 민족이 아니라 장성 이북 지역에 거야. 그러니까 하나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뭐냐면 왕조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 왕조가 이제 커져가지고 만리장성 이남의 일부 지역이나 전 지역을 정복했던 왕조죠. 대표적인 나라가 뭐 요, 금, 원, 청 이런 나라가 이제 정복 왕조고요. 그래서 중국 농경 문화에 대항한 유목민족으로서 강력한 문화적 자의식과 서방의 영향을 받은 독자적인 고도의 유목 도소 문화를 기반으로 이건 누구의 영향을 받았겠죠? 위구르 쪽의 영향을 받았죠. 그리고 중국의 문화와 중국인에 대한 정복적 의식이 강했고요. 그리고 한족과 한민족의 어떤 동화 정책을 동화하지 않게 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이제 시행했죠. 이게 이중적 지배 체제도 그 일환으로 이제 실시를 했던 거야. 근데 원나라 몽골족을 대하고는 이들도 다 동화됐어요. 결국에는. 자, 그래서 이제 그 비트보겔이 제시한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문화 병역론이라는 그 이론이 있어요. 예전에는 문화 흡수론이라 해갖고 한 문화가 다른 문화를 흡수해서 동화했다. 그래서 중국을 정복했던 그 좀 수준이 낮은 정복 민족들이 수대가 거치면서 중국 문화에 흡수 동화되었다. 이런 게 주요 관점이었거든요. 근데 이 문화 병론은 이렇게 얘기를 안 해.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는데 이 내용의 특징 보면 우리가 사회문화 시간에 문화 접전이라는 말 들어봤죠. 문화 접전이 뭐죠? 두 개의 문화가 이렇게 서로 뭐냐면 영향을 주고받을 때 A 문화도 아닌 B 문화도 아닌 A와 B의 절충 형태의 새로운 C 문화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게 문화 접견이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목민족과 한족 간에 서로 교류하는 과정에서 유목문화도 아닌 뭐 한족 문화도 아닌 제3의 문화인 시문화가 나타난다. 그걸 비트포겔이 이제 뭐라고 설명하냐면 문화병용론이라고 설명을 했고, 요걸 이제 주로 비트포겔이 연구했던 곳이 요왕조예요. 요왕조. 이 요왕조를 기반으로 했고 문화병용론의 내용들을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문화병용론의 개념적 정의를 좀 볼게요. 비트포겔이 말한. 자, 서로 다른 문화를 지니고 있는 여러 민족 집단이 계속해서 그리고 직접적으로 접촉할 때 나타난 여러 가지 형상을 포괄한 표현이며, 그 결과 어느 한쪽 또는 양자에게 문화적 유형의 변화가 생긴다. 제3의 문화가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정복 민족들은 중국의 문화를 흡수한 것이 아니라 각 문화를 접촉하면서 번영되었다. 이걸 이제 주장을 해요. 문화평론으로서. 그래서 비트포겔은 주로 이제 그 요왕조를 연구했죠. 요왕조의 전반에 거쳐 이원적인 것들, 이원성을 이제 밝히고, 이원적은 정주 문화와 그다음에 농경 문화, 그러니까 농경 문화, 유목 문화의 어떤 그런 차이점 이런 것들 밝히고 같이 거주하는 그런 이원성을 밝히고, 그런 현상들이 그 원청에서 또 유사하게 일어났다. 뭐 이렇게 보았다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이제 뭘 볼 수 있냐면 그 요나의 독자적 문화체계나 권한 문자죠. 그다음 이중적인 정치 조직, 그다음 군사제도, 관례 선인제, 요삼체, 그다음 대장경 조판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봤죠. 그래서 문화 병론을 제시를 했죠. 그러면 요거 내용을 좀 약간 더 살펴볼게요. 동영상 심화 규제 내용에서. 자, 몇 페이지에 펴보시냐면 여기 368페이지 펴보세요. 자, 비트포기 정보왕조 개념을 이제 설명한 거고요. 문화병론 같은 것들을 이제 설명하면서 했는데, 그 예를 든 게 요 밑에 있어요. 그래서 주로 요 나라를 연구했다는 거. 근데 이 비트포기에 그 비판 내용도 있어요. 요거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게 동계에 있는데 요조의 성격을, 그러니까 요 나라만 집중적으로 연구했죠. 이걸 너무 다른 정보왕조의 특성을 그러니까 연결시켜 설명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요주의 성격에서 정보강조 특성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를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형적인 중국 왕조로서 같은 시대 송나라를 제시시켰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비트포겔이 정보왕조와 전형적인 중국 왕조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정보왕조는 아까쯤에 설명한 거고, 전형적 왕조는 이제 중국에서 내서 한족들이 지배한 왕조들 정형적 중국 왕조 이렇게 분류했는데, 문제는 이상하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송나라를 제외시켰어. 왜냐면 근데 이게 좀 이상하죠. 송나라는 한족이 세운 나라죠. 그리고 되게 국수적이고 배타적인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송나라를 중국의 정형적인 왕조, 한족이 세운 왕조 배제시켰다는 거. 이런 쪽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정복 왕조를 우리가 이제 송도 포함시켰잖아요. 근데 비트포게는 그러니까 원을 포함시켰잖아요. 근데 원을 제외시켰어. 원을. 예. 그래서 정복 왕조 원을 제외시키고 다른 왕조. 그래서 금이나 청 이런 정도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잠깐 돌아서 경기도 학교자 써본 노트 보면 요에 이어서 일어난 그 원청에도 이와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고 보았다. 이거는 비트포겔이 얘기한 거는 금하고 청까지만 얘기한 거고, 원은 나중에 학자들이 그냥 묶어서 그냥 정보왕조 뜻 얘기를 한 거야. 예. 그래서 요거 같이 이렇게 이해해 두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럼 정보광조가 왜 출연을 했냐 좀 보면, 자, 여기 보면 10세기 초에 당나라 제국이 붕괴로 동아시아 세계 중심이 붕괴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당나라가 기미 정책이나 이의제의 정책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유목 국가들이 등장을 막았죠. 근데 당나라 말기 때 그런 것들이 이제 붕괴되니까 이제 이걸 통제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정복 왕조에 출연될 수 있는 어떤 정치적, 군사적 요건이 마련됐다는 거. 특히 이제 그 뒤에 등장한 5대 19기라든지 송나라는 분열기나
문체주의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이민족들 다 통제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보왕조가 등장하게 되었고요. 자, 그래서 10세기 때 송조의 문치주의, 그 동아시아사의 민족적 개성을 중시 여기면서 종조의 당나라 문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민족의 어떤 특수한 성격이 서 결합이 되죠.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게 국풍 문화로서 뭐 일본의 가나 문화가 제정되고, 그다음 베트남 추노 문자, 뭐 중국의 성냥, 고유의 북진 정책,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 밑에 이 내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동아시아사에서도 당을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각기 특수한 상들이 이제 결합되면서 뭐냐면 특성, 민족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것도 요 앞에 그 정보광주의 등장 배경과 또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보광주의 항지와 국가의 성격을 좀 볼게요. 제 표로 이제 만드는데, 자 여기 보면 먼저 볼 게 유목군주하고 정복군주의 차이점이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그 강자 중국사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유목군주들은 그 약탈문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냐 보면 이 타민족의 침략으로부터 획득한 약탈 제하들을 신하나 부하들에게 분배를 해요. 그래서 분배자로서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거든요. 근데 정복군주들은 좀 다른 모습이야. 이걸 나눠주지 않아요. 이걸 축적을 해. 어. 그래서 약탈물을 축적을 한 다음에 그걸 자기가 정보광주로서 필요한 군사력과 군주권을 시위하는데 확보를 해요. 그래서 분배자로서 유목군주는 자신의 권력과 권위를 유지하는 데 반해서 정복군주는 축적자로서 뭐냐면 자신의 권위와 권력을 유지한다. 그래서 이제 권위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사람 유목군자는 개인의 카리스마적 권위예요. 뛰어난 사람. 그 대표적인 묵뚝서우죠. 근데 정복군주는 중국의 시스템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중국의 중앙집권제나 황제 독재군주 체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황제라는 이름으로 제도권을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유목군주에서 그는 카리스마 통치를 했기 때문에 유목군주가 능력이 없거나 그러거나 어릴 경우에 어떻게 돼요? 곧바로 내분이 나서 다른 걸로 이제 다른 군주가 등장하거나 해체가 되죠. 근데 이 정복군주는 황제란 권위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좀 무능하거나 어린 황제가 등장해도 상대적으로 볼 때 유지가 돼. 왜냐하면 그 밑에 정치는 누가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관료들이 하는 거죠. 관료들이. 자, 그리고 전쟁 형태도 자 유목군가의 목적은 약탈전이에요. 보복전의 성격이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공격해서 그냥 10개가 있으면 10개 다 뺏어가지고 와요. 예. 왜냐면 어차피 거기 통치를 안 할 거니까. 근데 정복군주들은 정복전의 성격을 있죠. 왜냐면 정복전은 이제 정복을 할 경우에는 물론 약탈도 하지만 다 뺏지는 않아요. 한 10개 정도에 중에 한 두세 개만 뺏고 그리고 나서 장기 지속적인 수탈 체제를 만들죠. 조세제도나 호구조사를 해가지고 관료 조직을 통해서 자 그래서 상당히 조직적으로 수탈을 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정복전입니다.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게 그 몽골족을 이제 볼 수 있는데 몽골족은 징기스칸까지는 약탈전이었어요. 가가지고 뺏고 뭐냐면 약탈하고 사람들 다 죽이고 그 도성을 아예 없애버렸죠. 근데 그 후에 그 오고타이 칸을 계기로 해가지고 정복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는 약탈은 좀 하고 사람들 살려놓고 그 기존의 제도와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그걸 통해서 장기적으로 세금을 통해서 징수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유목군주의 특징은 상황적인 부족적인 권력 기반인데 반해서 정복군주는 비현실적이고 초부족적인 비유목적인 군대들 있다. 그게 이제 보통 볼 수 있는 게 징기스칸의 군대죠. 그래서 천호제, 만호제. 그래서 정제 천호장, 만호장 이런 사람들은 그 예전에 있었어요. 10단위로 넘어갈 때. 그래서 이때는 주로 이제 자기 부족들을 주로 뽑았죠. 부족 단위 군대를 형성을 하고요. 근데 징기스칸의 부제들은 15제 10진법에 의해서 부대를 편성을 했지만 내용이 다르죠. 각각의 부대장들은 능력에 따라 선출하고 그 다음에 그
그 안에 있는 그 부족민들끼리 뭉쳐서 군대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탈부족적인 군대를 만들어서 여러 부족들로 합쳐가지고 군대를 만들죠. 자, 그래서 이런 측면이 이제 유목군주와 정복군주의 차이점을 발생을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중체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때 이제 확립됐는데 대표적인 요를 보면 남명간제, 북명간제, 그 다음에 금나라 맹학 모국제, 천호제, 팔기제 이런 것들이 이중적인 지배체제예요. 그럼 이중적인 지배체제를 왜 유지했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기의 고유한 문화를 유지하게 한 거죠. 동화방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목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족들과 같이 살면 이 한국의 농경 문화에 통합될 거 아니야. 근데 유목경제를 유지하지만 뭘 계속 유지할 수 있냐면 기마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체제가 이제 이중 지배 체제인데 결과적으로 원나라를 제외하고는 뭐죠? 실패했다고 그랬죠. 다 뭐냐면 한족에 동화를 해버렸고 그리고 또 뭐냐면 자기 문화를 정체성 잃으면서 지금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해도 한족과 돼버린 거죠. 예. 그럼 원나라는 왜 예의적으로 존재하냐? 원나라는 중국을 지배하기 이전부터 다양한 문화들 접해봤어요. 서양의 문화도 접해봤고 유럽의 문화도 접해봤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문화에 대한 어떤 내구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갖고 중국 문화를 받을 때 선별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몽골족들은 존재하죠. 자기 문화와 언어를 유지한 채요. 자, 그 다음에 정복군주들은 정복왕조는 고유한 문자를 제정해요. 대표적인 건화 문자, 여진 문자, 파스파 문자, 서화 문자인데 참고로 이 파스파 문자는 라마교 승려였던 파스파가 만들었던 문자인데 원나라 때 사용했던 문자인데 지금의 몽골 문자와 좀 다른 계통의 문자예요. 지금 우리가 몽골 할 때 그 몽골 문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건 몽골 문자 17세기 때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는요. 그 다음에 중국식 시호 체제를 통해서 중국의 왕조 체제를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연호나 중국식 국호를 사용했다. 보통 중국식 국호는 한자로 돼 있어. 원, 뭐 금, 그 다음에 요 이렇게 다 중국식 국호예요. 근데 이민족의 국가는 두 자로 구성돼 있죠. 두 자나 세 자로. 그래서 이런 그 중국식 국호를 사용했다는 특징이다. 그래서 이제 유목군 그 정복왕조는 유목사회하고 농경사회가 두 지역이 같이 있어요. 복합적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목체제가 농경체제에 침식당하죠. 흡수통합되면서 유목사회가 기반이 붕괴되고 정부왕조가 변화해서 파멸을 걷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를 이제 볼게요. 자, 요인데 요는 이제 국경선에 보면 여기 돼 있죠. 이렇게 되게 넓죠.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다 장악했어. 몽골평뿐만 아니라. 그래서 상당히 넓은 땅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도는 양경제를 유지해서 요양과 그 다음에 임양, 상경을 이제 이렇게 두 개로 이제 삼고 움직였죠. 이렇게. 자, 그리고 그때는 요가 있을 때는 우리나라 고려가 있었고, 그 다음 밑에 송이 있었고, 서화가 있죠. 요 지역은 뭔지 알겠죠? 연운 16주 지역이죠. 연운 16주 지역. 자, 요가 등장한 배경은 일단 당나라가 있을 땐 요의 거란족들이 끽을 못했죠. 근데 당나라가 점점 분열되고 쇠퇴하면서 등장하게 돼요. 예. 그리고 요때 이제 몽골평을 지배했던 위구 왕조가 키르키즈의 공격을 받고 붕괴되죠. 그러면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요도 원래는 여러 부족도로 그 나눠져 있고 당나라의 뭐냐 통제를 받고 있었던 집단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여러 부족들을 야율남보기가 통합을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부족을 통합하고 그 과정에서 강제로 약탈해갖고 사경시킨 강제로 이주시킨 그런 한인 이주민을 바탕으로 건국을 했죠. 그리고
탕구트족과 바레족들을 이제 바레를 정복을 하죠. 차례로. 그래서 그 한인 이주민들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는 그 유목 경제지만 그 안에 비유목적인 경제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비유목적인 경제력도 같이 있다. 그 안에는 이제 한족이나 바레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사, 공업을 경제로 바탕으로 했다. 그래서 야율남부기가 다른 부족들을 통제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 비유목적인 경제력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그냥 농경과 수공업 중심으로 한성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적 기반을 갖고 있었고 그 지배하는 과정에 연운 16주도 통치된다고 했죠. 이 왕복한 또 한인 지식층도 많았고 그걸 흡수 통합해서 국가 체제를 정비를 해요. 또 그 전에 당나라 기미 정책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도 중국식 통치 체제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플러스해 갖고 중국식 왕조가 거듭나게 되죠. 그래서 연호와 국호를 제정하죠. 그래서 중국식 연호를 사용하고 원래는 거란이라고 했다가 요로 바뀌죠. 물론 다시 또 거란이 났다가 요로 바뀌고. 근데 하여튼 자, 그리고 부족제를 개편했다. 그러면 기존의 부족제를 유지했다가는 이들이 또 뭐냐면 예전에 유목왕족처럼 마음에 안 들면 자기 그 인민들 데리고 독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556국이나 북위 황제처럼 분토 정벌에 그래서 부족을 한 개 부족을 여러 개로 나누죠. 이들을 그리고 이들을 한때 묻혀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뭐냐면 거주해서 해요. 그래서 종전에 부족장을 통해서 부족들이 단합한 걸 막죠. 그 부족제를 약화시키고 이걸 이제 뭘 통해서 하냐면 종전의 그런 유목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황제가 직접 통치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 다음에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중국 왕조의 군주의 특징은 획득한 제한을 통해 통치하죠. 그러니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축적을 해갖고 자기 군사력과 관료를 유지하는데 사용하죠. 자, 그러면 정치사를 좀 볼게요. 유해 정치사. 대표적인 제왕제가 이제 그 태조, 아까 설명한 야율안복이고요. 그 야율안복의 지위를 이은 받은 사람이 두 번째 아들이었던 태종이에요. 태종은 중국식 그 국군 요로 계칭하고요. 그리고 연운 16주를 하향받죠. 연운 16주. 요때 이제 하향받는 거예요. 이거 왜 때문에 그러죠? 그 당시 후진의 그 뭐냐면 석경당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을 준 대가로 이 지역을 받아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하북의 일부 점령하면서 이 지역에 있었던 한인들을 농경 그 지역들을 뭐냐면 집단적인 농경 지역을 획득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유목민족으로서 농경 지역을 최초 정복을 했다. 예전에 약탈만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정복해서 통치를 했다는데 또 의미가 있다는 거. 그렇지만 후진 정부는 실패했죠. 그 당시 이제 권한족이 쳐서오니까 전 국민이 단결하면서 대항하는 바람에 실패를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송나라가 등장하고 나서 이 연운 16주 문제 가지고 태국하다가 송과 한번 싸우죠. 그리고 이제 그 송나라가 이제 뭐냐면 그 하해를 맺어서 정형의 맹을 맺게 되는데 이때 막대한 송으로부터 세패가 유입되면서 뭐냐면 경제를 풍요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초창기 때 유목민족으로서 검소하고 강인한 기쁨이 상실되고 그리고 잠깐 이제 건한민족주의가 등장을 해요. 한족 문화의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예전에 우리 민족의 칭호를 다시 찾자 해서 건한으로 개칭하고 그래서 또 건한국사를 편찬하고 또 불교 진흥도 그 입장에서 이제 하게 돼요. 예. 물론 이제 이 건한이라고 개칭한 것도 잠깐 건한 개칭했다 다시 요로 돌아가요. 예. 자, 그러면 불교와 관련된 건한 불교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1125번 볼게요. 이 선종 때 건한지상주의를 내세우는데요. 자, 선종의 건한민족지상주의는 단순히 종교적 의미가 아니라 불교를 통해서 건한세에 내려온 민족 고유의 토속 종교의 발전에 자극을 주어 불교와 같이 토속 종교를 발전시킨 종교 이중성에서 엿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교적인 문화, 중국적 문화를 떨쳐내고 불교를 통해서 그 불교와 함께 그 건한의 토속 종교를 같이 발전시켜 갖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민족 문화를 유지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불교하고 토속민족을 토속 종교를 같이 유지하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쪽이 더 우위에 있냐면 불교의 우위가 돼. 그러니까 실제로 토속 종교 안에 불교가 그 뭐냐면 토속 종교가 불교한테 흡수 통합이 되죠. 그래서 원래 고유한 토속 종교와 고유한 문화를 지키자는 게 의미가 퇴색돼요. 예. 그리고 이때 불교도 엄밀히만 인도 불교가 거의 중국화된 불교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결국 중국 문화에 통합돼요. 예. 그래서 그 후에 이제 흥종과 도종 시대는 선종 때 토속성과 불교적 이중성을 쌓아지고 불교만을 이용해서 요나라 제국의 문화를 발전케 했다. 그 요는 불교 문화가 상당히 발전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요나라는 대장경을 만들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대장경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불교 문화가 발달할 때 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 그만큼 그 대장경을 만들 만큼 편찬할 만큼 불교가 상당히 발달됐다. 권한에서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하여튼 이렇게 있고 서방사에서는 이제 그 권한을 뭘로 알려주는 키타이로 알려져요. 키타이. 이 권한이라는 명칭이 나오는데 이 키타이는 권한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명사가 돼요. 그래서 원나라 때도 중국 키타이라고 불렸거든요. 예, 그래서 있고 그렇지만 이제 송나라와 금나라의 합공 때문에 멸망을 했고 그 과정은 그 앞부분에 설명했죠. 그 다음에 요나라가 망한 다음에 소요란 나라가 등장해요. 중앙아시아 지역에. 이걸 카리키타이 또는 흑요라고 또 하는데 자, 요가 망한 후에 이제 그 일족이었던 야율대석이 이제 만들었고요. 지배층은 거란이지만 피지배층은 위구르 계통의 민족이었고요. 그리고 이 서유는 동아시아 문화를 중앙아시아 쪽으로 전파한 역할을 했고 동서문물에 큰 골을 내서 공을 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 몽골족의 압박을 받은 나이만이 들어와서 서울을 멸망시키죠. 그리고 이제 나이만 좀 있다가 곧바로 몽고의 공격을 받고 멸망을 하게 돼요. 예. 자, 그래서 있고요. 그다음 요 나라에 나왔던 예전에 시험 문제가 요의 통치 구조가 나왔거든요. 이중 체제. 자, 이중 체제에 관련된 한문사조는 요 백간지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여기 요의 이중 체제에 대해서 이제 여기 한번 볼게요. 표를 가지고. 자, 요의 항제가 있으면 남명간제와 북명간제를 통해서 통치를 해요. 그래서 북명간제는 유목민이나 이런 같은 거란인들을 통치하고요. 남명간제는 한인이나 바다인 같은 농경민 사회를 통치하죠. 그래서 그 상위 구조로서 북추민원과 남추민원을 두고 그 밑에 행정으로서 북민원과 북명간과 남명간을 두는데 여기 눈여볼 게 뭐냐면 그 남추민원은 실제로 의미는 없고요. 북추민이 실권을 장악해요. 이들 군사적으로 실권을 장악하는데 요들이 뭐냐면 그 군사적 업무는 그 이중체제에도 불구하고 여기 남현제를 통치를 하죠. 군사 부분만 행정만 독립을 시킨 거고 왜냐면 군사권을 가지고 있어야지 뭐냐면 확실히 지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북명간 밑에 유목민들 공통의 그 고유의 제도는 부족제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그 남명간은 예전에 한인들이나 바다인들이 통치했던 대로 주연제를 통해서 통치했던 이중 지배체제를 유지했다. 자, 그러면 북명간제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죠. 자, 북명간제는 북남 제3부 아래서 거란족 독자적 성격이 강화는 육부를 설치했고요. 자, 육부가 군중과 민정을 모두 관장했죠. 그래서 여기 북추민원을 통해서 그 남명간제 군사적 업무까지 대행한다고 했죠. 그래서 국가의 중대사는 북명간의 최고 관청인 북남 행제부에서 장악을 했다. 자, 남명간제는 중국의 간제를 그대로 수용해요. 그래서 삼성육부제, 당의 율령제를 수용했고, 그리고 그 추민원이 궁중과 궁정을 총괄하는데, 요때 추민원은 북추민원을 얘기해요. 그래서 북명간제의 북추민원이 군사 업무만 남명간제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요거는 독단원제 처리하죠.
그래서 고란세의 독자성과 중국 체제를 수용했다. 수도를 제가 양경이라고 했는데 하나 더 있다. 세 개를 뒀어요. 그래서 동경, 중경, 남경 같은 상경제를 뒀고 지방제도를 보면 농경민은 뭐 주연제를 통치했고요. 유목민들의 어떤 통치를 보면 종전에 그 유목구조의 그 유목부족제 단위가 있어요. 그 유목부족제 단위를 뭐냐면 중국식 행정구역으로 전환을 해서 통치를 했거든요. 유목민들은. 그래갖고 대개 이제 미륵이라는 단위가 있고 그리고 보통 그걸 이제 모아서 성능이라고 하는데 유목민족도 유목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 있어. 이게 성능이야. 그래서 봄에는 여기 있다가 여기 가을 때 이쪽 이동하고 요 지역을 성늑이라고 하는데 이걸 중에 소유지보다는 점유지라고 볼 수 있죠. 중국인은 그 유목민들 원래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래서 요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부족을 이제 있고 그래서 이걸 미륵을 지족 그러면 앞에 유목적 경제를 바탕 성능을 바탕으로 시족 이걸 시족을 몇 개 맞춰서 부족이 연결되는 이 성능과 부족을 연결시키는 단위는 조계곤이에요. 같은 시족끼리 생활하지만 결혼은 같은 시족끼리 안 해요. 왜냐면 근친혼이기 때문에 그 다른 옆에 인접 부족 시족끼리 같이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 결혼권을 형성한 집단들을 부족이라고 해요. 보통. 예. 그래서 이런 지족, 시족, 부족 단위를 중국식 명칭으로 바뀐 거야. 향, 현, 주로 바뀌죠. 그래서 향, 형, 주로 그게 뭐냐면 얘기를 하지만 실제 그 밑바닥에는 유목적인 어떤 사회 구조를 바탕으로 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유목적인 어떤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지방행정을 통치를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나라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화주라는 게 있어요. 두화주. 이게 뭐냐면 항시나 친척, 외척, 대신들이 또는 국공에 있는 부족 세력들이 획득 분배된 그 전쟁포를 이주시켜서 지배한 주가 그 두화주예요. 예. 그 두화주는 중앙에서 직접 통제하는 주가 아니라 그 항신이나 친척, 외척, 대신들이 갖고 있는 개인 거야, 개인 거.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구성인들은 그 노예는 아니지만 그 예민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뭐냐면 포로 출신들이 많겠죠. 그래서 한인이나 바레죠. 바레인들, 농경 포로들 출신들이 이제 주로 한인이나 바레인들 포로 출신 농경과 수공업에 종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화주에게 환물 지주를 바치고 이때 두화주는 그 거란족 귀족이죠. 또 중앙에 세금을 납부해요. 그러니까 두 번 세금 납부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런데 이제 중앙 집권가 되면서 이게 이제 귀족들이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황제 입장 볼 때는 별로 안 좋죠. 그러면서 중앙에 예속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건 이제 뭐하고 비슷하냐면 금나라 이세호와 좀 유사해. 이세호는 뭐냐 두 번 세금 내거든요. 중앙에 세금을 한번 내고 또 자기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귀족들에게 또 세금을 줘요. 그래서 세금을 갖다 바치죠. 두 번 그 갖다 바치는데 요거와 비슷한 거가 두화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용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서브노트에서 잠깐 볼 게 뭐냐면 그 요대가 중국 문화에 영향을 받은 게 있어요. 요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자, 그쪽 534페이지 보면 534페이지네요. 네. 자, 요대 중국 문화의 영향 내용 볼게요. 그러니까 중국 문화에 영향을 받은 요 나라 문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거란인으로서 한문화에 능통한 자가 많았고 한문어 쓰인 서적이 많이 편찬되었고 중국 문화에 영향을 컸다. 특히 당삼체에 영향을 받은 요삼체가 제작되었다. 예. 그래서 이 당산체, 요산체 비교를 보면 당산체는 요 정도 되는데 요삼체는 요 정도야. 수준이 떨어지죠. 확 떨어져. 예. 근데 이제 이거는 당의 입장에서 떨어진 건데 요의 입장일 때 정통문화는 높죠. 요삼체가.
그래서 요삼체와 당삼체의 중간에 하복 삼진이 있어. 하복 삼진. 그래서 당삼체가 요삼체 가기 전에 하복 삼진을 거쳐서 한번 다운시켜 가지고 만약 요나라 들어가게 돼요. 네. 그래서 이 요삼체도 일종의 당나라 문화도 아닌 요나라 문화도 아닌 제3의 문화죠. 비트포게이트 이제 문화 접변할 때 요삼체 예를 또 들고 있거든요. 자, 그다음에 거란귀족들이 송의 자주요, 도자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은 도자기도 많이 있는데 물론 질이 좀 떨어지지만 그걸 많이 사용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정보 왕조들은 자기보다 높은 중국 문화를 받아들일 때 중국 문화에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를 정복시킨 과정에서 이를 변형시켰는데 이게 이제 문화 접변 관련된 내용이죠. 그 앞에 제 3회 문화. 그래서 이제 요의 이중 체제를 비롯해서 거란 문자, 불교에 대한 주술적인 수용 자서에 중국 문화의 선택 이런 것도 있다. 중국 문화의 선택은 아까 요삼체 같은 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그 위에 요대 문화 불교도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 연결돼 있으니까 같이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들어가서 아이고, 다시 들어가서요. 심화자를 보면 자 법제는 중국법과 거란족의 법을 같이 검용을 했다. 요의 산업구조의 변화를 보면 처음에는 유목구조였다가 나중에 농경민족으로 통합되죠. 농경경제도. 그래서 특징은 유목생산 경제와 농경사회가 같이 존재하는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요가 이제 여러 그 야유반부가 통일도 하고 국력을 이제 신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유목생산 경제보다는 이 농경사회 경제에 되게 의존을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여기는 한인들이나 뭐 바레인들 이들이 이제 거기에 활동을 했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 점점 농경 비중이 또 높아졌고 결국에는 요게 흡수 통합돼요. 예. 그리고 한인과 바레인들을 이제 강제로 이제 거주하면서 도시가 발달됐죠. 원래는 유목민족들은 도시를 만들지 않아요. 근데 이제 위구르 계통 때부터 위구르 민족부터는 도시 유목 도시 국가를 만들죠. 아마 거기에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임항부하고 중경 대정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농업 그 경제에 관련된 내용도 있죠. 그래서 그 한인과 바레인의 역할이 증대되고 유목지가 농경지로 전환되면서 삼각 도시들이 변형이 됐고요. 특히 위구르인들을 이용해서 이제 서방이나 고려 동서북부를 교육했고 중국적인 농경사회로 변천됐다.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나서 유목지 축소도 농마장이 붕괴됐고요. 그러면 당연히 군마가 부족됐죠. 아까 이중 지배체제 유지하는 이유가 그는 유목 그 군사력 유지하려고 했던 것도 있었죠. 왜냐면 유목 경제가 붕괴지면 유목민들이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혔던 군사적 기술도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군사적 약화를 불러일으키거든요. 그걸 막으려고 했지만 막진 못했어요. 자, 그러면서 유목민의 빈곤 현상이 나왔고요. 수공업은 포로 잡힌 한인 수공업자를 주로 활용했고 인항구나 두화주내에서 배치했다. 시장은 여기 보시면 그 임항구 내에 형성됐고 위구르 집단 거주지에도 형성됐고요. 요의 문화를 보면 거란 문자가 있는데 거란 문자가 두 개가 있어요. 대자, 소자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한 문자 대자는 기록만 남아 있어. 대자를 태조 때 만들어졌다고 돼 있는데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고요. 소자만 지금 전해주는데 그 태조의 아들이 위구르의 소자 문자를 따서 만든 포옹 문자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요나 때 그 문자 할 때 이 대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보통 소자를 얘기해요. 거한 소자를 얘기하고요. 그래갖고 이게 그 중국적 기록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없고 다만 이제 요의 왕릉이었던 곳의 그 경릉 지역에 항제와 항우의 예착 비석이 4개가 발견됐고 거기에 2천여 자의 권한 소자들이 뭐냐면 발견됐죠.
자, 그래서 그 글자 구조는 건한 소자를 이제 바탕으로 한 거예요. 건한 소자. 건한의 소자 내용을 보면 한자의 상형을 채용했지만 한자 구조가 다른 독특한 장형을 갖고 있고 그 소자는 정보 강조의 구수적인 성격이 되게 강하게 반영됐다. 자, 의미는 불교 민족의 어떤 사상을 표현하고 불교란다. 건한 민족의 사상을 표현하고 중국 문화의 대항 의식, 후대 정보 강조 제작에 문자 제작에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불교는 예전에 기초문제 나왔죠. 아까 얘기했처럼 외대종교 불교 등의 중국 문화를 대항하고 있고 민족적 우위성을 가시했고 민족 문화를 보존하려고 했다. 그래서 그 당시 상류나 하류 계층 모든 계층에서 확산이 됐고요. 불탁과 불사를 조상하고 역대 황제들의 불교를 숭배를 했는데 특히 도종과 성종 같은 것들이 써 있고 특히 성종은 거란 지상주의를 이용한 가정에서 불교를 강조했다고 했죠. 대장경도 편찬했고요. 근데 그 영향을 보면 불교 같은 경우에는 그 생명을 죽이는 걸 못하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거란의 상무적인 정신이 악화되고 내세관념 의식이 되게 강해져요. 이건 나중에 몽골족들이 남아교를 받아들일 때도 그 비슷한 형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국가 재정이 증가되죠. 예. 그래서 이제 불사를 만들고 막 그 건축하는 과정에서 국가 재정 파탄이 일어난다. 자, 그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 당시 건화 문자도 오대사나 정강종록 이런 것들이 번영되고 아까 전에 요삼체가 제작이 되고요. 그리고 중국 문화를 자신들 고유의 문화로 정복 번영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건화 문자 문화의 요소에 주입시켰다. 이런 내용들. 건화 문자 불교에 대한 주술적 자세, 중국 문화의 어떤 선택적 수용 이런 것도 이제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읽어볼 게 뭐냐면 동양사 개론에 관련된 그 권한의 불교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도종은 열렬한 불교 신봉자로서 그의 제46년 동안 숭불정책에 기초로 해서 사업이 행해졌다. 즉 도종은 수수 하원경을 찬하고 황태자로 하여금 이들 사경이라는 것은 이제 그 그걸 뺏기는데 거기다 금이나 이런 것들, 은이나 이런 것들 삽입시키는 거죠. 사경하게 했으며 부처님의 사리를 봉용하고 수욕을 삼가하는 데 살생을 금지시켰다. 이게 이제 상무정신의 약화와 연결시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승려 36만의 시식을 베풀고 공중에 불단을 설치하고 돌을 닦고 고조로부터 들어온 불경을 교정하여 반포하기도 했다. 자, 이에 불교는 상류사회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 사회도 붕어와 친족의 명분을 기원한 종교로 발전했고 이를 위해서 많은 불탑이 조성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요삼체에 대해서 좀 볼게요. 자, 요삼체의 경우에서 보이듯이 일단 중국 문화를 수용할 때 수준이 낮은 쪽으로 먼저 택하고 있는데 이건 요의 문화 수준에서 평가할 때 결코 높은 수준이 낮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요삼체가 당산체보다 수준이 낮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요의 예전에 기준 볼 때는 높은 걸 얘기하죠. 중간 정도 레벨을 이제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이 문화의 수용 과정에서 문화의 낮은 문화지대에서 수용할 때는 높은 문화의 병행화된 형상이 되는데 제3의 문화가 등장하죠. 문화 저편. 대표적인 게 이 요삼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금인데, 자, 금은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 예, 제가 지금 5시 5분인데 그 5시 20분 정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